우리는 결혼한 지 딱 5년이 되었다. 남들이 말하는 5년차 권태기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여전히 아침마다 서툰 솜씨로 넥타이를 매주며 내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고, 나는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나 작은 간식거리를 사들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여겼다. 우리 집 거실을 가득 채우던 은은한 편안함, 서로의 눈을 맞추며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나는 우리 부부의 유대감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견고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내는 내게 다정함의 결정체였고, 나는 그 다정함 속에 안주하며 평온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균열은 아주 사소하고도 낯선 향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5년 동안 한결같았던 아내의 향기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 평소 아내가 즐겨 쓰던 은은한 비누향 대신 짙고 매혹적이며 어딘가 모르게 도발적인 플로럴 향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처음 그 향기를 맡았을 때 나는 그저 아내가 기분 전환을 위해 향수를 바꿨겠거니 생각했다. 오늘따라 향기가 좋네라고 묻는 내 말에 아내는 거울을 보며 자연스럽게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살짝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기분 전환도 할 겸 한번 뿌려봤어. 어때? 너무 강해? 아내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러웠다. 그 이후로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만 되면 유독 바빠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금요일 저녁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규칙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 달 사이 아내는 취미 동호회가 생겼다며 나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금요일 저녁마다 챙겨 입는 옷은 평소 아내가 즐겨 입던 스타일이 아니었다. 조금 더 타이트하고 화려하며 나조차 잘 모르는 아내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는 듯한 옷차림이었다. 자기야, 오늘도 동호회 가는 거야? 이번에는 어떤 거 배우는 건데? 내가 물으면 아내는 현관문을 나서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 뿐이었다.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 먼저 자고 있어. 알았지? 아내의 뒷모습에서 풍기는 그 낯선 향수 냄새가 현관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졌다. 문이 닫히고 나면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분명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익숙한 공간인데 아내가 떠난 자리에는 마치 낯선 타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내가 나간 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그저 동호회일 뿐인데 라는 생각과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아내의 다정함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외출하기 전 나에게 건넨 따뜻한 차 한 잔, 내 어깨를 다독이던 손길, 그리고 문을 닫기 직전까지 나를 향해 보여주었던 그 상냥한 미소까지. 하지만 그 다정함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 내가 알고 있던 아내의 모습 뒤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 같다. 그녀의 그 완벽한 친절함이 혹시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감추고 있는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정교한 가면이라면? 나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불안감의 늪으로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집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익숙해져 있던 아내의 채취, 그리고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를 반기던 그 온화한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 아내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벽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귀가 시간이었다. 금요일 저녁이면 독서 모임이라며 늦어지던 시간이 이제는 수요일, 목요일까지 확대되었다. 자기야, 이번 주엔 모임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좀 늦어질 것 같아. 미안해. 아내는 늘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정작 그녀의 눈빛은 피곤함보다는 묘한 흥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위에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을 홀로 치우곤 했다. 더 이상한 점은 그녀의 휴대전화였다. 예전에는 거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조차 가지고 들어갔다. 그것도 모자라 항상 무음 모드로 설정해두고 화면은 뒤집어 놓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혹시나 카톡 알림이라도 울리면 아내는 번개처럼 낚아채서 확인하곤 했다. 누구야? 연락 자주 오네?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내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예쁜 눈웃음을 지으며 내 볼을 꼬집었다. 별거 아니야. 모임 단톡방에서 이번 주말 계획 때문에 난리거든. 다들 우리 부부처럼 인고 부부는 아니니까 연락이 끝도 없네. 우리 여보가 질투하는 거야?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완벽했다. 나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상황을 무마하는 그 화법. 나는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달콤한 거짓말이 꿀처럼 끈적하게 내 귀를 감쌌고 나는 그 유혹에 홀린 듯 다시 한번 그녀를 믿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곰팡이처럼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었고 차 안에서 아내에게 줄 따뜻한 라떼를 샀다. 집에 도착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오늘만큼은 그녀와 오붓하게 와인이라도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거실은 어두웠고 안방 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여보, 나왔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침대 끝에 걸터앉아 스마트폰을 보던 아내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액정이 바닥에 부딪히며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에 여유롭고 치밀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과 얼어붙은 채 나를 바라보는 아내를 번갈아 보며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당황하는 것일까? 어느덧 금요일 저녁이 되었다. 아내는 늘 그랬듯 독서클럽 모임이 있다며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화장, 그리고 평소에는 잘 뿌리지 않던 짙은 향수의 향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예전에 그녀라면 내가 좋아하는 은은한 꽃향기를 고집했겠지만 요즘의 그녀에게서 나는 향은 너무나도 낯설고 매혹적이며 동시에 어딘가 차가운 금속성 느낌마저 드는 향이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알고 있던 아내와 지금 내 눈앞에서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이 여자가 동일 인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가고 난 뒤 정막만이 감도는 집안에서 나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의심이라는 감정은 마치 전염병처럼 내 안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아까까지 머물렀던 화장대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오늘 입고 나갔던 얇은 가디건이 의자거리에 걸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옷감을 움켜쥐고 코끝에 가져다 댔다. 역시나 그녀가 원래 쓰던 섬유유연제의 향기 사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독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그것은 결코 독서 모임에서 풍길 법한 냄새가 아니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도대체 누구의 향기인 걸까? 아니면 그녀가 숨기고 있는 그 클럽의 실체는 무엇일까? 참을 수 없는 갈증과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아내와 나는 결혼 초기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계부 앱을 써왔는데 그녀는 최근 들어 카드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기 시작했다. 내가 일일이 물어보는 것이 피곤했는지 언젠가부터는 개인적인 소소한 지출이라며 내역을 비공개로 돌려버린 탓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아내의 명의로 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였다. 익숙한 숫자를 누르자 화면이 전환되며 지난 한 달간의 카드 결제 내역이 리스트처럼 펼쳐졌다. 처음에는 평범했다. 카페, 백화점, 서점. 하지만 스크롤을 아래로 내릴수록 내 눈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들 앞에서 멈춰섰다. 지난주 금요일 그녀가 모임에 간다며 나갔던 시간대에는 집 근처가 아닌 도심 외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결제되어 있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분명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고 했던 날에는 낯선 지역의 쇼핑몰에서 고급 와인을 구매한 기록이 있었다. 내 심장은 마치 얼음물 속에 잠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내게 늘 바쁘다고 말했지만 그 바쁨의 실체는 거짓으로 점철된 시간들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마지막 내역을 확인했다. 숨이 턱 막혔다. 결제일은 바로 어제였고 결제처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초고층 호텔이었다. 그곳은 일반적인 식당이나 카페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 호텔 내의 스위트룸 숙박 비용과 그에 따른 룸서비스 비용이 함께 찍혀 있었다. 평소 그녀가 가는 독서 모임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장소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그 호텔에 가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 아내에게는 비즈니스 미팅도 그곳에서 열리는 행사도 전혀 없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모니터 화면 속 결제 금액을 응시했다. 차가운 액정 너머로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 낯선 결제 내역들이 가리키고 있는 호텔의 그 방 안에서 대체 그녀는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아내의 외출은 이제 익숙하다 못해 일상이 되어버렸다. 금요일 저녁 거실을 가득 채운 고요함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화장대 서랍. 항상 굳게 닫혀있던 그곳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아내가 급하게 물건을 꺼내다 미처 다 닫지 못한 것 같았다. 그 틈새로 삐져나온 낡은 명함 한 장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다. 평범한 디자인의 명함이었지만 뒷면은 달랐다.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일정들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18시 30분 만남, 20시 식사, 22시 이동. 마치 비즈니스 미팅 같아 보였지만 그 옆에 적힌 이니셜 K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박혔다. 단순히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라기엔 시간대와 장소가 너무나도 사적인 곳들이었다.
명함 구석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호와 함께 날짜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날짜들은 정확히 아내가 동호회에 간다며 집을 비웠던 날들과 일치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배신감인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속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명함 뒷면에 적힌 K라는 사람, 대체 그는 누구일까? 성함도 직함도 없이 오직 알파벳 하나로 정의된 남자. 나는 명함을 손안에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지금까지 아내가 말했던 그 수많은 거짓말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다정한 미소, 따뜻한 포옹,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한 이중생활. 나는 내 아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서랍 안쪽을 더 살폈다. 명함 아래에는 아내가 최근 들어 자주 구매하던 향수와 똑같은 브랜드의 영수증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아내는 나에게 이 향수를 선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저 자신의 취향이라며 기분 전환을 위해 산 것이라고 웃으며 넘겼던 그 향수. 하지만 영수증에 찍힌 주소는 전혀 다른 동네였고 결제 시간은 밤늦은 시각이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그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향수를 뿌리고 시간을 맞추고 거짓을 연계해왔던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나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내 윗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이때 등 뒤에서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물기를 머금은 공기가 거실로 퍼져나왔다. 아내였다. 그녀는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화사한 미소를 띠고 걸어 나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야, 뭐해? 거기 그렇게 앉아서. 아내가 나에게 다가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물었다. 그녀에게서 나는 낯익은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그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내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그녀의 온기가 닿는 순간 나는 윗주머니 속 명함이 내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아, 이거. 아내는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새로운 향수병을 가리키며 내 눈을 빤히 쳐다봤다. 그녀의 눈동자는 티 없이 맑고 순수해 보였다. 이 향수 새로 샀는데 어때? 자기 취향일 것 같아서 골라봤어. 어울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다정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다. 주머니 속의 명함이 그녀와 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나는 과연 이 웃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녀의 완벽한 연기 뒤에 숨겨진 실체를 알게 된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아내의 물음에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눈을 깊게 응시했다. 이 거짓된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혹은 이대로 산산조각이 날지 나는 그저 숨을 죽인 채 명함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선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종이 조각, 그 명함 한 장 때문에 심장은 미친 듯이 박동하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던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툭 하고 던져놓았다. 이게 왜 당신 서랍에 있는지 설명 좀 해줄래? 아내는 깜짝 놀란 듯 어깨를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명함을 확인한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그건 당혹감이라기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계산적인 반응에 가까웠다. 아내는 이내 한숨을 내쉬며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이게 왜? 당신 내 개인적인 공간을 뒤진 거야? 정말 실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공포가 아니라 마치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비난조였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개인 공간? 당신이 일주일에 3번씩 나가는 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명함이 내 옷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왔어. 게다가 뒤에는 당신 스케줄까지 적혀있더군. 이게 정말 그냥 아는 사람의 명함이야?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의 연기는 늘 완벽했다. 나는 매번 그 눈물 앞에 무너졌고 이번에도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여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나도 알아. 최근에 승진 문제로 예민한 거, 매일 야근하느라 피곤한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의심하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은 그냥 동호회에서 알게 된 거래처 사람이야. 업무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연락처를 받아둔 것뿐이라고. 내가 당신 몰래 뭘 했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피했다. 아내는 서러운 듯 입술을 깨물며 덧붙였다. 당신이 요즘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 예전에 자상했던 당신은 어디 갔어? 내가 조금만 늦어도 친구를 만나도 이제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잖아. 당신의 그 지나친 의심이 우리 사이를 망치고 있어. 차라리 말해. 내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만큼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직감은 이것이 거짓임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내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반박과 눈물 섞인 호소는 나를 순식간에 아내를 괴롭히는 편집증적인 남편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건가? 혹시 내가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사고를 마비시켰다. 미안해. 그냥 요즘 당신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불안했어. 결국 내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나를 안아주며 내 등을 다독였다. 그녀의 품에서는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하지만 나는 그 냄새를 탓할 용기가 없었다. 아니, 탓하는 순간 정말로 내 가정이 무너질 것만 같아 두려웠다.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사이가 이 정도로 흔들릴 만큼 가벼운 건 아니잖아.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나를 달랬다. 나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있었다. 내 의심이 틀렸기를, 이 모든 게 나의 오해이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잠시 후 아내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했다. 하지만 방을 나서며 문을 닫기 직전 아내의 표정은 아까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픈 눈을 하지 않았다. 문틈으로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나를 향한 가련함이 아닌 아주 깊고 서늘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완벽하게 속여넘긴 포식자의 눈빛처럼 그녀는 나를 향해 아주 짧게 소름 끼치는 냉소를 짓고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아까까지의 눈물은 연극이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아내의 그 눈물을 보는 게 아니었다. 어젯밤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던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니 다시금 속이 뒤틀렸다. 내가 미안해, 의심해서 미안해. 그렇게 빌며 굴복했던 내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독처럼 퍼져 있었고 내 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와인 소모임에 간다며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더 공들인 화장,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내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나는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숨을 죽였다. 30분쯤 지났을까 아내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뒤를 밟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차가 향한 곳은 시내 중심가가 아닌 한적한 고급 주택가였다. 아내는 익숙한 듯 골목 안쪽에 차를 세웠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내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박전무.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우리 회사의 핵심 부서장, 내가 존경에 마지 않던, 그리고 지난달 내 승진을 가로막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승진 누락의 이유가 그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뒤늦게 머리를 스쳤다. 박전무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아내는 거부하는 기색 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모습은 단순히 불륜의 현장이라기엔 너무나 오래된 연인들의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저 둘이 대체 얼마나 된 거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쥐었다. 그들의 대화가 들릴 리 없었지만 아내가 보여주던 그 환한 웃음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박전무는 아내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고 아내는 배시시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살짝 잡아당겼다. 그 손길에는 나에게조차 보여준 적 없는 노련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이 담겨 있었다. 내 인생의 지난 몇 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회사에서는 엄격하고 냉철한 상사인 그가 사석에서는 내 아내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니, 그것도 내 눈앞에서 보란 듯이. 그들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차에 올라탔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들을 따라갔다. 박전무는 익숙하게 핸들을 돌려 한 빌라 단지 앞에 멈췄다. 나는 차에서 내려 멀찍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곳은 낯익은 곳이었다. 1년 전 아내가 재테크를 위해 투자하자며 끈질기게 나를 설득했던 곳이었다. 나는 그녀의 의견을 믿고 아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그 집을 매입했다. 월세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겠다던 아내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곳은 월세를 받는 임대용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저 두 사람만의 은밀한 도피처였던 것이다. 박전무가 먼저 내려 빌라 입구로 걸어갔다. 아내는 차에서 내려 그의 뒤를 따랐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길은 너무나 당당했다. 잠시 뒤 아내가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마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 부부처럼 다정하게. 그들이 도어락의 삐비빅 소리와 함께 내가 투자했던 그 집의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참았던 숨을 거칠게 내뱉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 아내가 내 상사와 밤을 보내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내 가정이, 내 신뢰가, 그리고 내 삶이 그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아내와 그 인간 김 부장이 파놓은 덫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정교했다. 회사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동료들의 서늘한 시선이 이제는 노골적인 혐오로 바뀌어 있었다. 예전엔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팀원들이 내가 다가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 모든 소문이 퍼진 걸까? 어느 날 점심시간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과장이 밥을 먹으러 가자는 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내뱉은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대리님, 아무리 집안일로 스트레스를 받으셔도 회사에서까지 그렇게 폭주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사모님께서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대체 무슨 폭주를 했다는 건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차가운 냉기와 정적뿐이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려 하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마치 내가 당장이라도 그녀를 때릴 것처럼. 왜 그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의 다급한 물음에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요즘 너무 무서워. 나한테 소리 지르고 밖에서는 회사 사람들한테 나를 정신이상자 취급하고 당신 정말 병원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냐? 나 이제 정말 버티기 힘들어. 연기였다.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연기. 아내는 내가 그녀의 불륜을 눈치챘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의심하고 미행하는 행위 자체를 피해망상과 폭력적 성향으로 둔갑시켜 나를 고립시키려는 계획이었다. 심지어 그녀는 나의 직장 상사이자 상간남인 김 부장과 손을 잡고 내가 업무 중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정 문제를 회사로 끌고 들어와 동료들을 괴롭힌다는 식의 거짓 보고서까지 인사팀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사람들은 울며불며 호소하는 아내의 말과 권력을 쥔 김 부장의 말을 더 믿었다. 나는 순식간에 가정폭력범이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문제 사원이 되어 있었다. 고립감은 생각보다 더 끔찍했다. 장모님까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자네가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럴 수 있나? 우리 딸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네 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가족, 친구, 직장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세계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아내는 이제 내 앞에서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는데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텅 빈 회사 사무실에 홀로 앉아 퇴근하지 못하고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익숙한 커피잔마저 낯설게 느껴질 때 총무팀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책상에 툭 던지고 갔다. 대리님, 이거 직접 전달해달라고 해서요. 봉투 겉면에는 낯선 법무법인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을 떨며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이혼소송 통지서와 함께 내가 아내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고소장이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김 부장과 아내는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한 것이다. 나는 멍하니 서류를 쥔 채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혼자 침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정말 끝인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아내는 여전히 완벽했다. 단정한 옷차림, 슬픔과 억울함으로 점철된 듯한 눈빛, 그리고 나를 향한 가소롭다는 듯한 미묘한 비웃음까지. 그녀 옆에는 내 상사였던 그 남자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마치 자신의 안방인 양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그래서 격리되어야 할 위험한 남편으로 몰아세우며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가 함께한 5년이 고작 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될 만큼 가벼웠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했다. 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아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금세 냉정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이게 뭐야? 또 당신 혼자 망상에 빠져서 만든 쓰레기들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해. 당신의 그 피해망상 때문에 나도 상무님도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미로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도끼를 나는 이제 명확히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한 장씩 펼쳤다. 지난 3년간 아내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의 내역,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자산이 야금야금 빼돌려진 흔적, 그리고 그 남자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 드나드는 아내의 모습이 담긴 고화질 사진들. 결정적으로 그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내 이름으로 된 유령 회사를 만들고 모든 빚을 내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공증된 계획서까지. 피해망상이라. 과연 그럴까? 당신이 내 회사 컴퓨터에 심어둔 스파이웨어와 이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과연 망상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그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호사를 바라봤지만 내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아내의 얼굴에서 가면이 조각나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련한 피해자 연기를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시선을 아래로 깔았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실함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괴물의 얼굴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 대신 서류 마지막 장에 붙은 사진을 가리켰다. 우리 결혼 사진이었다. 내게는 가장 소중했던 기억이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거대한 사기극의 시작점이었을 그 사진.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게. 당신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준비했던 그 시간만큼 나도 조용히 이 순간을 기다려왔거든. 변호사가 당황하며 중재에 나서려 했지만 나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내 손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증거를 법정과 회사 감사팀에 던져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완전히 박살내고 징역형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 내 억울함을 푸는 길. 혹은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증거를 협상카드로 삼아 그들의 비참한 참회와 막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내 인생에서 이 오물을 완전히 씻어내고 새로 시작하는 길. 나는 서류의 가장 앞장에 놓인 이혼 합의서와 내가 가져온 파멸의 증거들 사이에서 멈칫했다. 펜을 잡은 내 손끝에 모든 힘이 들어갔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다. 저들의 비참한 몰락을 끝까지 지켜보며 내 인생을 건 복수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여기서 끝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것인가? 마침내 끝이 났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내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동시에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지난 5년간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다정함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나를 피해자로 몰아가려 했지만 내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과 사진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판결문이 나오기 전이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나를 향해 쏟아지던 사람들의 오해와 따가운 시선들도 이제는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내 편에 서서 위로를 건넸고 또 누군가는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인간관계의 민낯을 보는 것 또한 꽤나 씁쓸한 경험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함께 고른 가구들,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던 화분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잡동사니에 불과했다. 옷가지를 가방에 집어넣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은 마치 아주 긴 꿈을 꾼 것만 같다. 문득 거실벽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행복해 보이는 내 표정과 어딘가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얼굴. 왜 그때는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앞섰다. 나의 진심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의 재료로 쓰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막막함이 밀려왔다. 직장에서도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사원이 아니었다.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회사는 소란스러워졌고 나는 권고사직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 신뢰,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까지.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폐허가 된 결혼 생활의 잔해 속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다. 거리를 걸으며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니 정신이 조금씩 맑아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고민을 안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 속에 섞여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천천히 그려보았다. 물론 당장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고통스러운 불면증에 시달릴 것이고 가끔은 그때의 기억이 환청처럼 나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거짓된 가면을 쓴 사람을 보며 웃을 필요가 없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지만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것일까? 그녀를 파멸로 몰아넣은 이 복수가 정말 최선이었을까? 문득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그들이 보낸 협박성 메시지와 비난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차분히 하나씩 삭제했다. 모든 기록을 지우는 것은 내 인생에서 그들을 완전히 삭제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나를 괴롭힌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 그리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그 치밀한 계산들은 결국 그녀 자신에게 어떤 결말로 돌아가게 될까?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 내 입장이 되어 배신당한 사실을 완벽히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모든 것을 깔끔하게 덮고 조용히 사라져 당신만의 새로운 행복을 찾겠는가? 아니면 당신이 겪은 고통만큼 그들도 바닥까지 떨어지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상 끝까지 그들의 악행을 바참 폭로하며 다 같이 파멸하는 길을 택하겠는가?
당신이라면 어떤 복수를 선택할 것인가?